우리가 환자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딱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절이 12월에서 3월 사이에 만일에 떨림, 오한, 심한 통증, 그 다음에 불면, 고열, 마른 기침, 식욕 부진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 그렇게 되면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여름에는 인플루엔자가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12월부터 3월 이 사이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콧물, 재채기, 가려움, 코막힘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다. 비염이다. 그 다음에 아기가 귀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귀를 문지르면 보채는가를 물어보면 중이염을 의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콧물, 코막힘이 있고 고개를 숙였을 때 아프거나 즉 안면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숙일 때 아픈가. 그 다음에 눈을 좌우로 돌릴 때 아픈가. 그러면 눈을 좌우로 돌릴 때 아플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골동에 있는 부비동염 아니면 우리가 전두동에 있는 부비동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얼굴이 아프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축농증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농증도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 7일에서 10일 이내에는 호전이 되고요. 세균성 축농증, 세균성 부비동염인 경우에는 7일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일단 항히스타민제는 안 쓰는 게 좋다. 부비동염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막힘, 콧물이 나요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고개를 숙일 때 아픈가, 눈을 좌우로 돌릴 때 아픈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아픈가, 예, 그렇게 하면 축농증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증상이 며칠 정도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7일에서 10일 이내다. 그러면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7일에서 10일 이상이다. 그러면 세균성이다. 그래서 이건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약국에서 축농증 효과에 도움되는 일반 의약물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갈근당과 청궁신이, 그 다음에 거담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브로멜라인, 현계용교탕, 자 이런 것들로 복용을 하고 뿌림으로써 이 부비동에 있는 점액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게 축농증의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비염과 축농증을 좀 구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급성 인두염입니다. 그 다음에 급성 인두염은 급성 편도선염과 급성 인후 편도선염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목이 아프다, 그 다음에 삼키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되는 때 보통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오게 되고 성인에서 5 내지 10%는 스트랩토코쿠스 파이로젠이라는 균에 의해서 이렇게 세균 감염이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어줘야 될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목이 부었는가? 목이 부었다고 얘기하면 스트랩토코쿠스 파이로젠의 가능성, 즉 세균 감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목이 안 부었다라고 얘기하면 바이러스 감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쓸 때는 보통 1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쓴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급성 인두염의 세균 감염 앞에서 스트랩토코쿠스 파이로젠의 감염을 의심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편도 삼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하얗게 낀 게 있는가? 그게 편도 삼출이고요. 그 다음에 임파절이 부었는가? 그 다음에 열이 심한가를 보고 이게 급성 인두염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인후통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한번 짓게 되면 바이러스성 인후통은 모든 연령, 세균성 인후통, 학령기 아동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었는가, 목샘의 상태 정상 바이러스, 목샘의 상태 부었다 세균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성 목이 안 부은 상태에서의 인후통일 때는 기침이 많다. 근데 세균성 인후통인 경우는 기침이 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세균성은 고열이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국에서 인후통에 대한 일반 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분을 지어 보게 되면,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벤조카인, 예전에 이제 이런 성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는데 좀 아쉽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균제, 항진균제, 그래서 클로렉시딘, 티로트리신, 벤잘코늄, 포비돈 스프레이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포비돈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포비돈 스프레이의 장점이 뭐냐면 바이러스도 죽이고 세균도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부었든 목이 안 부었든 다 쓸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염제로서는 우리가 벤지다민 스프레이가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백분해 소염 효소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음교산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플루비프로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들이 클로닉신 리지네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클로닉신 리지네이트가 이 족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참 찾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1960년대에 어떤 문헌을 봤는데요. 클로닉신 리지네이트가 폰타라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메페나믹 엑시드와 같은 계열이다라는 것을 하나 제가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모신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 스트랩실이 바로 플루비프로펜 제제죠. 그 다음에 목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수용성 아줄렌, 염화세칠 피리디듐. 그래서 염화세칠 피리디듐이 왜 세균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한 기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미노레프트로키가 있는데, 그럼 미노레프트로키 같은 경우에는 노스카핀 같은 경우는 중추성 기침 억제약이죠. 그 다음에 구아야콜 설포산 칼륨은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거담제고, 메칠염산 에페드린은 기관지 확장시켜주는 약이고, 염화세칠 피리디듐은 또 세균을 죽이는 약물이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미노레프트로키, 그다음 모겐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세균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즉 목이 부었을 때 죽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타딘 이누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균 다 죽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이 아프다. 이제 환자가 이야기했을 때 임파절이 부었는가, 편도에 삼출물이 끼었는가, 열이 나는가, 목이 부었는가, 이렇게 되면 세균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이러스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인두염 같은 경우에 포비돈 스프레이, 엔세이드, 음교산 소염제, 그리고 7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균성인 경우에는 7일 이상, 7에서 10일 이상 얘기했는데 7일 이상, 그 다음 세균성은, 그리고 바이러스는 7일 이내, 이거를 꼭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비돈 스프레이를 약국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뿐만이 아니라 입안에 있는 상처, 이런 거 구내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환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 포비돈 스프레이 이 제제는 집안의 가정상비약으로 둬서 입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면 많이들 이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염화세칠 피리디듐은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세균을 파괴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염화세칠 피리디듐은 양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막에 있는 음이온과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칠피리디듐은 이 세포막이 인지질을 통과해서 이제 살균과 항염증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박테리아라고 돼 있고요. 박테리아의 이 박테리아 이 막에, 세균막에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칠피리디듐은 양이온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결합이 될 것이고, 결합되고 나서 박테리아 막을 파괴시키면 이제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클로로헥시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로로헥시딘도 이 겉에가 세균이 아까 음이온이었죠. 그래서 음이온이고 이 클로로헥시딘도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에 있는 막을 파괴하는, 그래서 클로로헥시딘이나 염화세틸피리딘이나 다 양이온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인후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축농증에서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가급적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안면이 아프고 이 코가 진득거리고 그리고 얼굴 숙일 때 아프고, 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 나오는 분비물은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게 나오니까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 약국 저 약국 다녔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안 주더라도 지금 이 약을 드리는 목적은 이 분비물이 더 나오게끔 하는 거다. 그게 좋은 현상이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주시면 환자들이 이렇게 불평 없이 잘 먹을 겁니다. 약을 복용할 거니까 잘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슐린 수용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슐린이 작동해야만이 당이 들어오는 세포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입니다. 딱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이렇게 세포가 있고 인슐린 수용체가 있죠.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에 작동하게 되면 세포 안에의 신호에 의해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 당 수송체 4형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당 수송체 4형이 발현이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당 수송체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수용체와 당 수송체의 발현이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궁극적으로 혈당이 당 수송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작동을 하는데 왜 작동을 못 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슐린이나 IGF-1 수용체 리셉터를 보게 되면 PPPP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인슐린 수용체를 이렇게 아미노산 구조로 쭉 나열을 했을 때 타이로신이라는 이 아미노산 부위에 인산화가 돼야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로신이라는 이 아미노산 부위에 인산화를 시키는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타이로신 부위를 인산화시키는 효소, 우리가 이거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인슐린 수용체의 타이로신 부위에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세포 신호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궁극적으로 당 수송체가 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겐 합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베타산화를 차단하는데 중성지방 합성도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슐린 수용체에 있는 타이로신 부위에 인산화가 돼야 되는 게 핵심이고, 근데 문제는 이 인슐린 수용체에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아니고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에 인산화가 되게 되면 또 인슐린 수용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산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타이로신 부위에 인산화가 되면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 세린 부위에 인산화가 되면 인슐린 수용체 불활성화, 딱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타이로신 부위에 인산기가 붙어서 인산화가 된 거를 빼내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빼내는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파테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이로신 부위의 포스파테이즈, 인산기를 빼내는 효소가 또 활성화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정확한 얘기는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 안 되는 기전은 첫 번째 타이로신 부위가 인산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린 부위에 인산화가 된다. 세 번째 타이로신 부위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떼어져 버리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 세 가지 기전을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크롬 제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롬 제제가 왜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